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저희 가족이 여기까지 오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 이혼할 거예요. 더는 못 살아요.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 가족이 거기까지 갔다고? 그러는 동안 너는 옆에서 뭘 했니? 너는 매번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받아낼 궁리만 하고 있고 너 역시 책임이 있다는 건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야. 어머니는 이렇게 팔자 좋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잖아요.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그럼 내 노후 자금까지 너네 부부한테 쏟아부어서 그 돈까지 다 까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거야? 어차피 가지고 계신 아파트랑 돈, 나중에 장남한테 다 상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 좀 달라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아들 내외와 함께 살다가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 이제는 혼자 살고 있어요. 세상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마음 고생을 꽤나 많이 했어요. 들어보니 아들네 집으로 살림 봐주러 들어갔다가 저처럼 큰 코 다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서야 돌아보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후회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해보려고 해요. 살면서 남편을 2번이나 잃었으니 드세다면 참 드센 팔자입니다. 저는 청주 근처에 있는 보은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6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먹고 사는 게 유일한 목표일 정도로 가난한 시절이었지요. 아버지는 소장농이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국수를 팔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만큼 저 역시 어린 나이부터 어머니를 도와야 했죠. 중학교까지만 겨우 졸업하고는 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도왔고 그 후엔 옷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성격이 밝고 부지런했던 저를 눈여겨본 가게 언니가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한 거였죠. 손님들 체형에 맞는 옷을 추천하다 보니 하나둘 단골도 생기고 그렇게 조금씩 삶의 재미를 찾아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었고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옷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전자부품 상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24살이 되던 해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에 충분히 행복했어요. 그렇게 아들도 낳고 딸도 낳으며 우리는 평범하지만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삶이 늘 평탄할 수는 없듯 저희 가족의 행복도 일찍 깨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40살이 되던 해 남편이 타지로 출장을 갔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순간에는 말 그대로 눈앞이 깜깜했지요. 아들은 겨우 14살, 딸은 10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아야 했지만 가장의 자리를 홀로 맡아가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 큰오빠가 저에게 인천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자리 잡는 것은 오빠가 도와줄 테니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인천으로 올라갔고 다행히 그곳에서 괜찮은 의상실에 취직하여 2 아이를 키웠죠. 남편을 잃은 슬픔은 컸지만 아들 현수와 딸 지원이가 있어서 힘들더라도 버틸 수 있었어요. 항상 부족한 살림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세 가족이 똘똘 뭉쳐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힘들지만 참 소중했던 시절이었어요. 팔자라는 게 참 신기하죠. 첫 번째 남편을 잃고 나서 제 인생에 다시는 남편이 생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연은 뜻밖의 장소에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둘째 딸이 이제 20살 성인이 되던 무렵이었어요.
청주에 있는 친정에 내려갔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는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더군요. 미경아,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이야. 인천으로 이사 갔다고 얘긴 들었는데 청주로 다시 온 거야? 오랜만이다, 지혜야. 나는 아직 인천에 살고 있어. 청주에는 부모님 뵈러 왔고, 우리가 벌써 25년 만인가? 너 결혼했다는 소식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다. 남편이랑 애들은 잘 있고?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고, 애들은 이제 20살이야. 둘 다 건강하게 잘 자랐어.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안해. 몰랐어. 우리 오빠 소식은 들어본 적 있어?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이런저런 근황을 나누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봤어요. 친구의 오빠라면 제 첫사랑이었던 사람이었죠. 사느라 바빴지. 너네 오빠는 잘 지내? 우리 오빠는 너랑 헤어지고 나서 오랫동안 결혼도 안 했어. 네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을 봐서 장가를 갔는데 결혼 초기에 삐걱거리더니 얼마 못 가서 이혼했고. 사실은 지금도 혼자 지내고 있어. 그랬구나. 처음 듣는 이야긴데. 그 사람은 제가 첫 번째 남편을 만나기 전 20살에 처음 인연을 가지긴 했지만 그저 서로 마음이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한 사이였습니다. 사귀었다고 말하기에도 민망한 관계였죠. 사실 그 친구네 집안은 청주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었거든요. 대대로 만석군인 집안의 아들이 가난한 소장농의 딸을 좋아한다니. 부모님 말씀이 법이던 시절에는 이뤄질 수 없는 인연이었어요. 갓 20살이었던 저는 제 처지가 원망스러워 몰래 혼자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의 친구였던 누이가 중간에서 연락을 이어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와도 절연하게 되었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는 경기도에 있는 의대를 나온 뒤 청주에서 개인 병원을 차려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시 만날 운명이었는지 친구를 통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 친구처럼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20살이 넘어 대학에 가고 취업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을 했고요. 인천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놀라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저도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며 다시 만나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다 늙어서 무슨 소리냐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는 50이면 아직은 젊은 나이라고 인생의 후반기를 함께 보내자고 했어요. 그렇게 제 나이 50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따로 결혼식 없이 그저 청주로 살림만 합쳤어요. 그 후에는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축하받는 일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그 후 10년간은 정말 감사하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저를 아낌없이 대해주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10년을 함께한 남편이 환갑이 넘어서자 폐암 사기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암과 투병하는 1년간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보살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다니. 가슴을 치며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 마지막을 함께해줘 고맙다는 말을 하며 저에게 청주 시내에 있는 작은 빌딩을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이 빌딩으로 노후를 걱정 없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말이에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 작은 빌딩이지만 당신에게 남기고 갈 테니 내가 떠나더라도 남은 시간은 잘 지냈으면 좋겠네. 남편이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난 후 한동안 큰 공허함과 슬픔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던 중 큰아들이 손주를 안겨주었죠.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아들 내외는 5년을 연애한 끝에 결혼을 했고 그 후로 몇 년 만에 힘겹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언제까지 청주에 혼자 계실 거예요? 아저씨 돌아가신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만 떨쳐내시고 인천으로 오세요. 손주도 봐야죠. 남편은 제 자식들에게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은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남편 역시 다 큰 자식들한테 이제 와서 아비 대접받을 생각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살뜰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아들의 연락을 받은 저는 언제까지나 슬픔에 잠겨 있을 수는 없어 인천에 있는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손주는 태어난 지 이제 막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예쁘던지요.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똑똑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청주에 계시는 거 사실 많이 신경 쓰여요. 그리고 저희 집도 이제 이사할 때가 되었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청주 집을 팔고 저희랑 같이 지내는 게 어떠세요? 그 집 팔아서 그 돈으로 같이 집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청주집은 남편과 제가 함께 마련한 소중한 집이라 그 집을 팔라는 아들의 말에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심신이 많이 지쳐있던 터라 아들 가족과 함께 온기를 나누며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요. 어머니, 저랑 남편이 같이 식당 일을 해야 하니까 어머니가 유빈이도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지내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는 고심 끝에 청주집을 팔고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아들네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니까 자식 말을 믿고 인천 아파트를 살 때 제 재산의 70% 이상을 보탰어요. 아파트를 거의 제 돈으로 사고 아들 명의로 해주었습니다. 손주도 낳고 식당 일도 힘들 텐데 집이라도 있으면 든든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아들과 며느리는 저의 도움을 무척이나 반기더군요. 사실 아들의 식당은 장사가 잘 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남기는 달보다 까먹는 달이 훨씬 많았죠. 신혼 때부터 벌이가 시원치 않아 고생하는 아들 내외가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집을 기꺼이 내놓고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나니 마음의 한켠이 많이 든든했어요. 이제 내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와 생활하다 보니 제 생각과는 영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가족 사이에 점점 불편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들과 며느리의 성향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섣불리 집을 합치게 된 걸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손주를 돌보는 것도 살림을 하는 것도 차츰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일을 나눠가며 할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는 온 집안일과 손주 돌보는 일을 저에게 완전히 맡기는 듯 했습니다. 본인들은 식당 일을 하기에도 무척 벅차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 몸도 예전 같지는 않은지라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기에는 힘에 부쳤어요. 시간이 지나자 아이를 안아 올리는 손목이 시큰거리기 시작했고 무릎도 욱신욱신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얘야, 나도 이제 몸이 힘드니 조금씩 집안일을 나눠서 하면 어떻겠니? 다른 건 몰라도 이불 빨래처럼 힘써야 하는 일은 혼자서 하기 힘들구나. 어머니, 식당 일이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 집안일 정도는 도맡아서 해주셔야지요. 제가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집에서 살림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때때로 며느리의 말은 제 가슴을 콕콕 찔렀어요. 마치 자신이 고생하며 사는 건 저희 집이 못난 탓이라는 원망처럼 느껴졌거든요. 사실 저런 말뿐만이 아니라 며느리의 평소 행동을 보면 그 불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죠. 다른 집 아내들은 집에서 편하게 살림하는데 자신은 식당에서 일을 봐줘야 하는 지금 이 현실이 서러운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며느리가 식당에서 힘든 일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주방 일을 돕는 것도 아니었고 서빙을 보는 아르바이트생도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카운터를 지키고 서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안내해주고 계산을 하는 역할이었죠. 물론 그 일도 손님이 많을 때는 고될 수 있었지만 며느리가 고되게 느낄 정도로 식당의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제가 식당에 들러 며느리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릴 적 제가 어머니를 도와 국수집에서 일을 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위에 음식을 차리고 치우기 바빴죠. 하지만 며느리는 카운터에서 때때로 긴 하품을 하며 서 있었고 치워야 할 테이블이 있으면 아르바이트생을 불러 이것저것 지시만 했습니다. 사실 며느리의 태도만 봐도 왜 이 식당의 장사가 좀처럼 안 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쩌겠나요?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와 고생시킨다는데 제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요. 저와 며느리는 확실히 다른 세대의 사람임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결국 제가 육아와 살림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살림을 전적으로 도우면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짜증을 내기 바빴죠. 엄마, 오늘 저녁 반찬이 이게 뭐예요? 어제 먹었던 거 그대로네. 고기 좀 사다가 제육볶음이라도 하시지. 고기 반찬 없으면 밥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빨래를 어떻게 하셨길래 여기 얼룩이 남아 있어요? 꼼꼼하게 봐주셔야죠. 이 옷은 다시 빨아주세요. 얼룩진 부분은 따로 애벌 빨래 하시고요. 나중에는 제가 이 집에 왜 왔는지 그 이유조차 잊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가족답게 살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식모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괘씸한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식당 일을 하고 돌아왔으니 곧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지금은 힘들어서 저렇게 짜증을 내도 언젠가는 제가 배려한 진심을 알아주기를 바랐지요. 하지만 그런 순간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린 손주를 돌보는 일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무척 예민하게 굴어서 제 진이 모두 빠져버릴 정도였어요. 손자는 피부가 유독 하얗고 예민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저귀에 신경을 써야 했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금방 벌겋게 발진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기저귀를 자주 확인하며 갈아주었고 손자가 조금 답답해하는 것 같으면 기저귀를 벗긴 채 잠시 땀을 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사이에 기저귀가 젖은 채 잠시 시간이 흘렀고 금방 발진이 올라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엉덩이를 시원한 물에 씻기고 발진에 좋다는 로션을 바른 뒤 시원하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엉덩이가 시원한지 금방 찌푸리던 얼굴을 펴고 방긋방긋 웃었어요. 그 고운 얼굴을 보며 손주를 어르고 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눈은 손주의 엉덩이로 향했어요. 엉덩이 발진을 보자마자 재빨리 아기를 살펴보더니 저에게 버럭 소리를 치더군요. 어머니, 기저귀 제때 안 갈아주신 거예요? 아기 엉덩이가 왜 이래요? 집에서 하루 종일 계시면서 갓난쟁이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보시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반응에 아들도 얼른 다가와 한마디 거들더군요. 엄마, 진짜 나중에 유빈이 피부 안 좋아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좀 똑바로 하셔야지. 아무리 자기 자식들이 소중하다고 해도 저 역시 손주를 귀하게 여기는 할머니인데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는 아들 내외를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심지어 제가 집안 살림에 아이까지 돌보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안히 쉰 적이 없는데 집에서 노는 늙은이 취급을 하니 더욱 서러웠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본다고? 너 살림 힘들어 못한다며 나한테 모두 떠맡기더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평생 해오신 살림이 도대체 뭐가 힘들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식당 일보다 더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유빈이가 어머니 때문에 아프잖아요. 이 피부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아이도 못 보고 식당 나가서 일하는데. 며느리는 당장 내일 병원에 데려가 보겠다며 궁시렁거렸고 아들도 짜증이 나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아들이고 며느리고 자식만 귀한 줄 알고 저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저를 원망하고 탓하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아들네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이미 청주 집은 정리를 했고 그때까지도 아들 내외가 지금 힘들어서 예민한 거라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손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가끔 식당 일까지 도와주며 1년을 보냈어요. 하지만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에 웃음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항상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계속됐죠. 그런데 그렇게 집안 분위기가 나빠진 데에는 식당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아들은 저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운영하던 식당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엄마, 청주에 있는 집 팔고 남은 돈 없어요? 아니면 아저씨가 유산 같은 거 안 남기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이제 돈을 달라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너 청주에 있던 집 매매 계약서 봤잖니? 그때 이미 내가 네 아파트와 식당에 다 보탰잖아. 남은 돈은 없단다. 아저씨 유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의사셨잖아요. 아저씨가 어딘가에 숨겨둔 돈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식당이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저축한 돈이라도 좀 없으세요? 너희 식당 시작할 때도 내가 보증금 보태줬고 네 아파트 살 때도 돈을 썼잖니? 내가 무슨 돈이 더 있겠어? 그럼 주변에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은 없어요? 아들의 태도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아들을 도와줬던 걸 생각하고 이번에도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번엔 저도 한계였습니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이제 저에게 받을 돈은 다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말만 어머니라고 불렀지 행동은 딱 골칫덩어리 군 식구를 대하는 듯했죠. 어느 날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제가 남편 생각해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같이 살면서 어머니가 생활비를 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공짜로 생활하실 수 있어요? 저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게 시작할 때 보증금 내줬고 이 집도 거의 내 돈으로 사줬는데 게다가 살림이랑 육아를 모두 도와주고 있잖아. 다른 부모들은 오히려 육아 도와주면 수고비라도 받으며 살지 않니? 내가 그런 돈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오히려 나보고 생활비를 내라고? 이게 말이 돼? 제 말을 들은 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얼마나 있다고 그래요? 가게 조금 도와주고 집 살 때 조금 도와줬다고 부모 노릇 다 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모들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턱턱 해주지요. 물려주실 주식도 땅도 없으시니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유빈이 태어나고 나서 따로 출산 선물도 안 주셨으면서. 손주가 태어난 후 내가 해준 건 바로 이 집을 사도록 도와준 일이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는 아들 내외를 보니 그런 대꾸를 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 없음을 직감했어요.
입술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겨우 입술을 움직여 결국 한마디를 던졌어요. 더 이상은 도저히 못 살겠구나. 이 집을 나가야겠다. 그러자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돈도 없으시면서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여기서 손주나 보고 집안일 하면서 사세요. 식비는 안 받을 테니까.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 집의 식모도 아니고 앞으로는 부모로서도 더는 너희에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그 말을 뱉고 나니 더 이상 이곳에서 견디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남편이 남긴 유산에 손을 댈 생각이 없었어요. 없는 것처럼 살다 나중에 꼭 필요한 곳에 쓸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 빌딩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무척 저렴한 가격으로 내주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의 임대료 중 절반은 건물 관리비로 사용했고 남은 돈은 나중을 위해 그대로 저축해 두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식에게 느끼는 서러움과 배신감이 너무도 컸고 남편도 지금 살아 있었다면 저를 위해 그 돈을 쓰길 바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부동산을 정리했습니다. 세금을 떼고 약 20억 정도의 자산이 손에 들어왔어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기쁘다기보다는 많이 씁쓸했어요. 다시 청주로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딸이 가까이 있는 경기도에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때 딸은 성남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거든요. 제 형제들도 경기도 남부에서 사는 걸 권했죠. 노후를 보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결국 분당 끝자락에 있는 아담한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현금으로 금융권에서 일하는 딸의 도움을 받아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세월을 살지 모르니 소중한 자산을 허투루 쓰지 말고 준비해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행동을 보고 그런 생각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죠. 다행히 딸은 아들과 달리 제 유산에 욕심을 내지 않았고 제 노후가 안정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그곳에서 마음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지요. 제가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준 남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만약 그가 남겨준 자산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했죠. 아들 내외에게는 제가 어디로 이사했는지, 어떻게 집을 샀는지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 같았고 그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이사하던 날 집을 나서기 전 아들은 무심하게 말했었죠. 엄마, 뭐하러 혼자 나가서 고생하려고 하세요? 작은 원룸 같은 데서 사느니 차라리 여기 그냥 계세요. 그 말이 참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남편의 유산에 대해 끝까지 비밀로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성남으로 이사한 후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제게 남겨준 것들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사용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배우고 싶었던 천연 염색을 배우기 시작했고 덕분에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살았던 꿈과 새로운 도전이 제 마음을 다시 설레게 했죠.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제가 성남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이 건너 아들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연락이 전혀 없던 아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대뜸 이렇게 묻더군요. 엄마, 이사간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사 갔는데 초대도 안 하고 어떻게 자식한테 이렇게 무심해요? 엄마가 맡긴 한 거예요?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와봤자 제 속만 시끄러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뭐 하러 오려고?
어차피 내가 이사한 집 관심도 없던 거 아니었어. 그래도 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손주는 안 보고 싶으세요? 어떻게 안부도 안 물어보세요? 너희가 내 안부를 먼저 물어봐야지. 저희 집은 참 이상한 집이죠.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게 남들과 반대입니다. 그래도 손주가 보고 싶지 않느냐는 말에 마음이 약해지니 잠깐 다녀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 아들은 며느리와 손자를 주렁주렁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특히 며느리는 제가 집을 나간다고 하자 저를 무시하고 말도 걸지 않던 사람인데 이사 온 집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수가 크지 않은 아담한 아파트이긴 했지만 위치가 무척 좋았고 신축이었거든요. 어머님, 세상에 분당에 24평짜리 아파트라니 너무 좋네요. 전세도 아니고 자가라면서요? 그래, 그렇긴 하다만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니? 이사할 때는 아무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와서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자식이 부모님 집 찾아뵙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돈이 있으시냐고 물었을 때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사셨어요?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 순간 며느리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그렇게나 무심하던 사람이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듣고 태도가 180도 바뀌어 아양을 떠는 모습이 얼마나 노골적이었겠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기가 찼습니다. 그저 제 노후를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아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들 역시 뭔가를 기대하는 듯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직 어려운 거 잘 알고 계시죠? 식당이 요즘 정말 힘들어요. 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집을 구경하러 온 줄 알았는데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식당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너희가 대출금 못 갚으면 결국 이 집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한다. 엄마, 요즘 불경기라 진짜로 힘들어요. 혹시나 잘못되면 다시 예전처럼 저희 집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급해도 나중에는 다 잘 될 거니까. 뭐, 너희 집에 들어가서 또 예전처럼 갖은 구박을 받으며 식모살이를 하라고. 퍽이나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 그런 소리는 입 밖에 절대 꺼내지도 말아라. 아들은 저의 단호한 거절에 당황한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면 끝도 없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에게 해줄 돈도 없고 도와줄 생각도 없으니까 그만해. 제 말을 듣고도 아들 내외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 산 집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로는 방문이 부쩍 잦아졌어요. 명목은 손주를 보여주러 오는 것이라지만 속내는 재산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는 것이었죠.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가 눈에 띄면서 저는 점점 말을 섞기도 싫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태도도 이제는 지긋지긋했죠. 제가 천연염색을 배우는 걸 알고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천연염색이요? 뭐하러 그런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걸 배워요? 엄마,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학원까지 다니면서 돈 쓰는 건 좀 꼴불견이지 않나요? 부모라면 자식을 돌봐야지. 자식이 부모가 하는 일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아냥대는 태도라니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을 것 같아 저는 학을 떼었죠. 결국 그들에게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말라는 엄포를 놓았습니다. 내가 내 돈을 쓰면서도 자식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 속이 상했어요. 자식을 잘못 가르친 건가 싶어 과거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기도 했지만 단 한순간도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기에 더욱 서럽더군요. 그러다 결국 아들이 저에게 돈을 빌리지 못하자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식당에 밀어 넣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돈 역시도 모두 까먹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넘어가는 상황까지 닥치게 되었죠. 은행으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은 날 며느리는 화가 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저희 가족이 여기까지 오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나서서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 이혼할 거예요. 더는 못 살아요. 저는 며느리의 그 말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 가족이 거기까지 갔다고. 그러는 동안 너는 옆에서 뭘 했니? 식당 운영은 같이 하는 거 아니었어? 너는 매번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받아낼 궁리만 하고 있고 너 역시 책임이 있다는 건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을 듣기는커녕 점점 더 강하게 나오더군요. 어머니는 이렇게 팔자 좋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이 꼴이 될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건 말도 안 되죠?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그럼 내 노후 자금까지 너네 부부한테 쏟아부어서 그 돈까지 다 까먹어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거야. 그만큼 도와줬으면 열심히 일을 해서 스스로 돈벌 궁리를 해야지. 힘들 때마다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꼴이라니. 너네가 능력이 없어서 같이 돈을 까먹는데 내가 몇십억을 넣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 저도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나 결국 큰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그래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지고 계신 아파트랑 돈, 나중에 장남한테 다 상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 좀 달라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저희가 뭘 다 까먹는다고 그러세요? 당신 아들이 능력 없는 걸 저까지 싸잡아 묶어서 비난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이니 책임지시란 말이에요. 싫다. 네가 선택한 네 남편이니 이제부터 네가 책임져라. 앞으로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며느리는 끝까지 고생한 자신을 언급하며 어머니로서 해준 게 뭐 있냐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저는 그 모든 말을 무시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무시하고 홀대하더니 돈이 있다는 걸 알자마자 또다시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로 며느리를 집 밖으로 쫓아버렸죠. 그러자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알고 있으니 얼굴만 봐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제 정말 돈도 없고 네 일 수습할 생각도 없어.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집을 팔든 이혼을 하든 난 더 이상 모른다. 엄마, 이 아파트 시세가 7억 정도 한다면서요. 이 집 팔아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너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 게 한두 번이냐? 이 집을 팔라고?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그래? 그러자 아들이 무책임하게 답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아들의 말에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난 그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너 나한테 해준 거 없다고 이전에 그랬지? 나이가 있으면 이제 양심도 좀 가지고 살아라.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도와준 돈 모두 합치면 6억은 훌쩍 넘을 거야. 엄마, 아저씨 유산 받았죠? 얼마나 받았어요? 우리한테 남긴 건 없어요?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던 듣지를 않고 그저 돈 뜯어낼 생각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아들을 보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냉정한 현실을 말해줬어요. 없어. 네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 사람 이미 살아생전에 너한테 할 만큼 다 했다. 너야말로 그 사람 아버지 대접해 준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대화는 제대로 해본 적이나 있고.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너에게 갈 돈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고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다 그렇게 정리해 두었다. 이제 너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 그럼 나를 도대체 왜 낳았어요? 이렇게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 세상에 내놓지 말았어야죠. 아들의 마지막 말은 정말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너무나 참담했죠.
그렇게 저와 아들의 갈등은 폭발했고 그 후 2년간은 서로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과 며느리와의 갈등은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긴 시간 동안의 냉각기를 지나 저와 아들 내외는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가족이란 어쩔 수 없이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하는 존재인 것 같았어요. 아들과 손주를 다시 만나 외식도 하고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점차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딸에게서 전해 들으니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인천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작은 투룸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식당도 새로 열어 열심히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차라리 이제라도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도움을 줬다면 아들은 더 이상 스스로 서지 못하고 끝없이 의지하려 했을 겁니다. 저는 계속 경기도에서 지낼까 하다가 노년에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다시 청주로 내려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내기 위해 요즘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천연 염색이라는 취미도 꾸준히 이어가며 남은 시간을 온전히 저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저렇게 변했다면 더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 사이에서 상속 문제로 벌어지는 갈등은 오죽할까 싶죠. 그렇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물질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정서적인 교감이라는 것을요. 아들과의 갈등을 통해 느낀 건 돈 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하고 물질적인 도움보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죠. 아들 내외와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점차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외식을 하며 웃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에요. 아들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도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얼마 전에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기기보다 어려운 이웃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돈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절감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부모 자식 간의 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에게는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